미국 애널리스트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재조정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실제 반응은 어떤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베카입니다. 뉴욕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정말 이상한 일을 겪었거든요.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이웃집 존슨 부부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레베카, 혹시 시간 있어?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존슨 아저씨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거실로 모시고 커피를 내드리는데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상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 삼성 TV 말이야. 작년에 $699에 샀거든. 그런데 요즘 같은 모델이 $1200까지 올랐더라고. 이게 정상이야? 존슨 아저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죠. 마가렛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동네 베스트바이에서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거야. 그런데 15%나 붙는다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정부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여러 나라와 무역협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존슨 부부가 보여준 온라인 반응들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기자니까 한번 제대로 알아봐 줄 수 있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겠어. 존슨 아저씨의 부탁을 듣고 나니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관세 인상이 단순히 경제 정책의 일환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부 발표 자료와 관세청 통계 그리고 각종 업계 보고서까지 샅샅이 뒤져봤죠. 그런데 파면 팔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관세 대상 품목들이었어요.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들이 주요 타깃이었는데 왜 하필 이런 첨단 기술 분야만 골라서 압박하는 건지 의문이었죠. 더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가격만 문제가 아니라 품질 자체를 의심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은 제품들이 최고 평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인위적인 여론 조작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인 마이클이 보내준 내부 자료였는데 미국 가전업체들의 로비 활동 내역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이들이 워싱턴에 쏟아부은 로비 자금이 무려 $2억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관세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들은 체계적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가짜 리뷰 작성과 온라인 커뮤니티 조작, 심지어 유명 유튜버들에게 돈을 주고 한국 제품을 깎아내리는 영상을 만들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이게 진짜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비자들을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밀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니었죠. 진짜 목적은 유럽 기업들에게 그 시장을 넘겨주는 거였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자료를 본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마이클이 보내준 내부 문서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직접 워싱턴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아셀라 고속열차를 타고 워싱턴 DC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미국 정부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 아니면 단순히 산업체들의 로비에 휘둘린 걸까? 상무부에서 만난 제임스 윌슨 차관보는 예상보다 솔직했어요. 레베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의무잖아.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표정에서 뭔가 찜찜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세요? 그럼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만 콕 집어서 압박하는 거죠.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더니 윌슨 차관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너무 잘해서 문제야. 우리 기업들이 경쟁이 안 되거든. 그래서 좀 견제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어. 그의 고백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미국이 실제로는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국방부 출신인 로버트 해리스 전 국장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는 은퇴 후라 그런지 더 노골적이었죠. 레베카,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야. 기술 패권 싸움이거든. 한국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했잖아. 해리스의 말을 듣고 나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자국 산업 보호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 발전을 막으려는 의도적인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백악관 내부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만난 고위 관계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가장 우아한 경쟁자라고 부르고 있어. 중국처럼 노골적이지도 않고 일본처럼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조용히 우리를 추월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관세 인상과 여론 조작, 그리고 품질 의혹 제기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을 견제하려는 체계적인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최종 목표였습니다.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밀어낸 자리에 중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적어도 중국은 정치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공정한 경쟁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돈 주고 품질 떨어지는 제품을 사야 하고 한국 기업들은 억울하게 시장에서 밀려나고 결국 득을 보는 건 중국 기업들 뿐이잖아요. 이게 정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산업계 로비스트들을 만났을 때는 더욱 노골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전자업체 로비스트는 솔직하게 말했죠. 우리는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야. 시장에서 이길 수 없으면 법으로라도 막아야지. 그런데 진짜 목표는 따로 있어. 우리도 유럽 시장에 들어가고 싶거든. 한국을 견제하는 대신 유럽과 거래하는 게 더 이익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후 저는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의 말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뉴욕 주변 여러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퀸즈에 사는 데이비드 톰슨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산 TV를 포기하고 미국산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레베카, 진짜 후회하고 있어. 데이비드가 거실 한복판에 놓인 새 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 TV 샀는데 벌써 세 번째 고장이야. 한 달에 한 번꼴로 문제가 생기고 있어. 그의 아내 수잔도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예전 삼성 TV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야? 화질도 별로고 리모컨 반응도 느려.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톰슨 가족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AS 서비스가 문제였어요. 한국 제품은 당일 수리가 가능했는데 미국산은 부품 주문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은 기본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브루클린에서 만난 마리아 로드리게스 할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손자랑 같이 드라마 못 보고 있어. 마리아 할머니가 고장난 TV 앞에서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 TV는 자꾸 끊어져. 넷플릭스도 제대로 안 돼. 기술 지원팀에 전화해도 영어 못하는 할머니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려고만 해.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맨해튼에서 만난 젊은 부부 케빈과 제니퍼는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우리는 게이머라서 화질이나 반응 속도에 민감해. 케빈이 게임 컨트롤러를 들고 설명했죠. 미국산은 지연이 너무 많이 돼. 게임할 때 차이가 확연히 느껴져. 제니퍼도 맞장구 쳤어요. 색감도 완전 달라요. 한국산은 진짜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았는데 이건 그냥 평범한 TV예요. 가격은 더 비싸면서 성능은 떨어지고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롱아일랜드에서 만난 엔지니어 스티브 밀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전자제품 전문가답게 기술적 분석을 해줬어요. 레베카, 이건 기술력 차이가 너무 커. 스티브가 TV 뒷면을 열어서 보여주며 설명했죠. 한국 제품들은 부품 배치부터 회로 설계까지 완전히 다른 수준이야. 이걸 보면 왜 고장이 잦은지 알 수 있어. 미국 제조업체들이 아직도 10년 전 기술로 만들고 있거든. 스티브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부품 많이 써. 그래야 제품이 제대로 돌아가거든. 근데 완제품으로 만들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시스템 통합 기술이 완전히 다른 거지. 정말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이 정치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산을 선택했다고 털어놨거든요. 하지만 후회하고 있다는 사람이 80% 이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카고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뷰한 교사 메간 스미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스마트보드 교체할 때 한국산 대신 미국산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해요. 터치 반응이 느리고 화면도 자꾸 깜빡인다고. 수업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메간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솔직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예산 다 써버렸으니까 몇 년은 이걸로 버텨야 해요. 학생들한테 미안할 따름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은 정말로 애국심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해도 실제 품질과 기술력 차이는 감출 수 없더라고요. 소비자들은 이미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나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 제품들이 그렇게 뛰어난 건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현장을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집장 리처드에게 한국 취재를 제안했을 때 그는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레베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여기서도 충분히 취재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리처드,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 기사가 아니에요.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독자들에게 진실을 보여줘야죠. 결국 리처드도 제 열정에 설득당했어요. 좋아, 일주일만. 하지만 확실한 기사 써와야 해. 그렇게 해서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14시간짜리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설렜어요. 과연 한국이 어떤 곳일까? 정말 미국을 위협할 만큼 기술이 발달했을까? 궁금증이 계속 커져갔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 같았거든요. 자동화된 수속 절차, 스마트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철도였어요. 시간표가 정확하고 열차가 조용하면서도 빠르더라고요. 아, 이게 그 유명한 한국의 효율성이구나 싶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복잡한데도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어 안내방송도 명확하고 디지털 안내판도 직관적이었죠. 뭔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밀한 기계처럼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처음으로 서울 시내를 걸어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교통신호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심지어 길을 찾을 때도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갑거나 기계적이지 않고 정말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첫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야. 문화의 문제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밀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제품도 자연스럽게 그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겠어. 미국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이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관광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자의 눈으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과연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적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거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지하철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지하철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몇 분 후에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가 초 단위로 정확하더라고요. 2분 35초 후 도착이라고 나왔는데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열차가 들어왔어요. 미국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죠. 지하철 안에서도 감탄할 일이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게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악을 크게 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서 더욱 놀랐어요. 출구가 무려 12개나 되는데 각각 어디로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오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카운터에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안내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더 빨라요.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해보니 정말 직관적이었어요. 영어 지원도 완벽했고 메뉴 사진도 선명해서 고르기 쉬웠죠.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는데 결제 방법이 정말 다양했어요. 신용카드는 기본이고 휴대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키오스크에서 허둥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한국인 젊은 여성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주문하고 있었거든요. 카운터에도 가지 않고 키오스크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카페 문 앞에서 휴대폰만 조작하고는 바로 음료 픽업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주문하신 거예요? 그분이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앱에서 미리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해놨어요. 도착하기 5분 전에 주문했으니까 지금쯤 나왔을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집에서, 지하철에서, 심지어 걸어오면서도 미리 주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도착하면 바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줄 설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편의성이었죠. 제 아메리카노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손님들을 관찰해봤어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손님들이 그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음료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와서 직원에게 이름만 말하고 음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직원이 바로 알아보고 음료를 건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카운터에 서서 메뉴 고민하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시스템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제 아메리카노가 나왔는데 주문하고 정말 2분도 안 걸렸어요. 맛도 정말 좋았고 컵도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뉴욕 스타벅스보다 훨씬 저렴한데 품질은 더 좋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즘 손님들 대부분이 앱으로 주문하세요. 특히 직장인들은 거의 100% 미리 주문하고 오셔요. 그래서 대기 시간도 없고 더 효율적이죠. 앱에는 단골 메뉴도 저장되어 있어서 한 번 터치로 주문 끝이에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일상생활에 완벽하게 녹여낸 거잖아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경험 하나에서도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게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였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KTX를 타고 구미로 향했어요. 본사에서 지원해준 통역사가 미리 알아봐준 덕분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고속열차를 타면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었죠. 정말 기술의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구미역에 도착해서 공장 단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공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공장 입구에서 만난 안내 담당자 김민수 과장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김민수 과장님은 영어를 너무 잘해서 통역사님께서 할 일이 많지 않을 정도였죠. 저희 공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하지만 소음이나 환경 오염은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정밀도가 매우 높죠.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상했던 시끄럽고 복잡한 공장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작업자들은 모두 흰색 방진복을 입고 있었고 각자 맡은 일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생산 라인이었어요. 로봇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로봇이 정밀한 작업을 담당하고 사람은 품질 검사와 최종 확인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과정이 정말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도 최소화되어 있고 작업자들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있었죠. 품질 관리실에서 만난 이수진 팀장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희는 불량률 0.001%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개 제품 중에 1개 정도만 불량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이를 위해서 모든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이 팀장이 보여준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말 대단했어요. 공장 전체의 모든 기계와 작업 상황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온도, 습도, 압력, 진동까지 모든 데이터가 초 단위로 기록되고 있었죠.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담당자가 달려와서 확인한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욱 놀랐어요. 식당도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 식사 중에 들리는 사내 방송이었어요. 오늘의 품질 목표, 안전수칙, 그리고 직원 교육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있었죠. 직원들도 그 방송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봤는데 여기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로 LED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었어요. 박지훈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의 눈빛이 정말 빛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기술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좋은 화질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만든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의 말에서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선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니까 세계 최고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죠. 공장을 나서면서 김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에게는 불량품을 만드는 것이 단순한 손실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명예에 상처를 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구미에서의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저는 대구 근교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김 과장이 추천해준 곳이었거든요. 거기에는 70대 장인 할아버지가 혼자서 정밀 부품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런 분이 아직도 계실까 싶어서 호기심이 생겼죠. 시골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니까 정말 조용한 마을이 나왔어요. 논밭 사이로 작은 공장 건물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공장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정말 정밀한 기계들이 가득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분이 바로 박영수 장인이었어요. 70대 후반인데도 정말 정정하시고 눈빛이 살아있으셨어요. 젊은 기자가 왜 이런 시골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궁금해서 왔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통역사님께서 설명을 드리자 박 장인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미국에서 온 기자구나. 반갑네. 그런데 여기 볼 게 있을까? 나는 그냥 나사나 만드는 늙은이인데. 하지만 박 장인이 보여주신 작업 과정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손가락만 한 작은 나사를 만드는데 0.01mm 단위로 정밀하게 가공하고 계셨거든요. 현미경을 보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다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사 하나가 잘못 만들어지면 전체 기계가 망가질 수 있어. 박장인이 작은 부품을 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대충 만들지 않아. 한 개라도 불량품이 나가면 내 이름에 먹칠하는 거거든. 50년 넘게 이 일 해왔는데 한 번도 불량품 클레임 받은 적 없어.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작은 부품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정성과 자부심을 담고 계시다니. 박장인의 작업실을 둘러보니 더욱 감탄스러웠어요. 수십 년 된 기계들인데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기계 점검하고 기름칠하고 먼지 털어내는 게 일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기계도 사람과 같아. 잘 돌봐줘야 오래 쓸 수 있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어. 박장인이 기계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장인의 부인이 다과를 내어주셨습니다. 약과와 한과라는 한국 전통 디저트를 내어주셨는데 은은한 단맛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통역사님 말로는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과를 먹으면서 박장인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젊을 때는 대기업 공장에서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손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작은 공장을 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이 일밖에 몰라.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좋아. 내 손으로 만든 부품이 세계 어디선가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 비록 작은 나사 하나지만 그게 없으면 큰 기계도 돌아가지 않거든. 박장인의 철학은 정말 깊었어요. 한 부품이 전체 시스템을 좌우한다는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박장인이 직접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신중하고 정밀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예술가 같았거든요. 한 개의 부품을 완성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서두르거나 대충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박장인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만 생각해. 하지만 정말 좋은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내가 만든 부품은 50년 후에도 멀쩡할 거야. 그게 진짜 기술력이거든. 그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이런 장인들의 정신이 쌓여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구나 싶었죠. 박장인의 작업을 구경하고 나서 장인의 부인 김순옥 할머니가 저녁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사코 거절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선 밥을 안 먹고 보내면 정이 없는 행동이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역사님도 어르신들께선 원래 이렇게 하신다며 제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상차림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그냥 시골 저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쌀밥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맛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매콤하다가 단맛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이런 복합적인 맛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50년 넘게 담가온 대로 담그는 거지. 배추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젓갈, 고춧가루, 마늘까지 모든 재료를 직접 골라서 써.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제대로 해야 맛있어.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 하나를 담그는데도 그렇게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다니.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물 맛이 정말 깊고 진했거든요.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된장도 직접 담그신 거라고 하셨어요. 콩 삶고 메주 만들고 장독에서 발효시키는 과정이 1년 넘게 걸린다고 하시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나물 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특별했어요. 도라지나물은 쓴맛을 빼느라 하루 종일 물에 우려내신 거였고 시금치나물은 데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만드신 거였어요. 고사리나물은 산에서 직접 따온 걸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대충 만들면 대충 맛나고 정성 들여 만들면 정성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손님 오면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 맛없으면 창피하잖아.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박장인의 장인 정신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에서도 완벽을 추구하시는 거구나 싶었죠.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요리법을 평생 지켜오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따라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개선해 오셨다는 거예요. 같은 김치라도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담그고 가족들 입맛에 맞게 조절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디저트로 나온 식혜도 정말 특별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드신 건데 단맛과 시원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엿기름부터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턴트 음식만 먹더라. 그런데 그런 걸로는 진짜 맛을 모르지.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이런 전통과 정성이 한국 문화의 뿌리구나 싶었죠. 그리고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음식에서 기술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장인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해. 음식이든 기술이든 대충 하는 걸 못 견뎌. 그게 우리의 장점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정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히 기계나 설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 DNA에서 나오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정성을 다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자부심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 같았어요. 대구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떤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홈플러스 가전 코너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압도당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하고 첨단인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매장 직원 이지은 씨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먼저 데려가신 곳이 스마트 냉장고 코너였어요. 이 냉장고는 그냥 음식을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지은 씨가 냉장고 문에 달린 거대한 터치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안에 있는 식재료를 카메라로 인식해서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관리해줘요. 심지어 부족한 재료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주문까지 해준다고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직접 시연을 보여주시는데 냉장고에 대고 오늘 저녁 뭐 해먹지? 라고 물어보니까 냉장고가 대답하는 거예요. 현재 보관 중인 재료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시피를 화면에 보여드릴까요? 이게 현실이라고. 완전히 SF 영화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냉장고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차갑게 보관해주는 것만 잘해도 좋은 냉장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지은 씨가 계속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고객들은 이 정도 기능은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심지어 냉장고가 집 안다른 가전제품들과 연결되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준다고요. 에어컨이랑 연동되어서 음식 보관의 최적인 실내 온도까지 조절해준다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로봇 청소기 코너였어요. 단순히 바닥만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이 제품은 집 안 구조를 3D로 스캔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청소해요. 이지은 씨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매장 지도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어디를 청소했고 어디가 더러운지 다 표시되죠. 심지어 애완동물 털이나 특별히 더러운 곳은 집중 청소 모드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자동으로 충전소로 돌아가서 쓰레기를 비우고 다시 청소를 시작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 쓰던 청소기는 그냥 빨아들이기만 하는 단순한 기계였는데 여기 제품은 완전히 인공지능 로봇이었어요. 가격을 물어보니 더욱 놀랐어요. 미국에서 파는 기본형 청소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런 고급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에 이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이지은 씨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 고객들은 정말 까다로워요. 기본 기능만으로는 절대 만족 안 하시거든요. 편의성, 효율성, 디자인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해야 사세요. 그래서 제조업체들도 계속 새로운 기능 개발하느라 정신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다른 고객들의 반응을 지켜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 아주머니가 로봇 청소기에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침실은 조용히 청소해줘. 그러니까 로봇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조용한 모드로 침실을 청소하겠습니다. 젊은 커플은 냉장고 앞에서 진지하게 상담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맞벌이라서 장볼 시간이 없는데 정말 자동으로 주문해줘요. 직원이 자신있게 대답하더라고요. 물론이죠. 평소 주문 패턴을 학습해서 떨어질 때쯤 미리 알려드려요. 마트를 나오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제품들이 일상적으로 팔리고 있다니. 미국 소비자들은 아직도 기본 기능만 있으면 만족하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완전히 다른 수준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해외로 나가면 당연히 최고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죠. 마트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동료 마크 존슨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3년 전부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내렸는데 건물 로비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문에 다가가니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안 데스크도 없고 카드를 찍는 곳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지? 막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경비원이 친절하게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어요. 얼굴 인식 시스템이라서 등록된 분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방문객이시면 여기서 호출해 주세요. 정말 신기했어요. 마크에게 전화를 걸어 로비에서 기다린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 지금 내려갈게. 5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마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레베카,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왔어? 마크가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이고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크가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몇 층이야? 제가 물어보니 마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19층.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당연해졌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실 벽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검은 화면이 아니라 창문처럼 보이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크, 이게 뭐야? 완전히 미래 같은데?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마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가상 창문이야. 날씨가 흐리거나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이렇게 맑은 풍경을 볼 수 있어. 심지어 계절도 바꿀 수 있고 다른 나라 풍경도 볼 수 있어. 거실에 앉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마크가 별다른 조작 없이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 거실 조명을 좀 밝게 해줘. 그러자 정말로 조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음악도 틀어줘.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어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비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마크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이게 한국 아파트 표준이거든. 새로 지은 아파트는 다 이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 오히려 전기료가 절약돼서 경제적이야. 정말 신기한 건 화장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변기 뚜껑도 자동으로 열렸어요. 심지어 온도까지 조절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마크에게 물어봤죠. 이것도 다 자동이야? 마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어색했어.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너무 편해.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갈 때 불 켤 필요도 없고 겨울에도 항상 따뜻하고. 저녁을 준비하면서 마크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마크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는데 냉장고에서 알림이 나오더라고요. 우유의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며 알람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 주문하시겠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미국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져. 지난번 출장으로 뉴욕 갔을 때 정말 답답했어. 지하철은 늦고 인터넷은 느리고 모든 게 아날로그더라고. 식사를 하면서 마크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배달 주문을 시켜보자고 하더니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하더라고요. 30분 후에 치킨이 도착할 거야. 실시간으로 배달원 위치도 볼 수 있어. 정말 신기해서 화면을 보니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점이 우리 치킨을 가지고 오는 배달원이야. GPS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어. 미국에서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투명해.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벨이 울렸거든요. 그런데 마크가 문을 열러 가지 않더라고요. 현관 모니터로 확인하고 문만 열어주면 돼. 배달원이 문 앞에 두고 가거든. 비대면 배달이야. 위생적이고 편리하지. 레베카,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어. 마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20세기 방식으로 살고 있을 때 여기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 그의 말이 정말 실감났어요. 마크의 집에서 나온 후 저는 혼자서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낮에 봤던 서울과 밤의 서울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거든요. 강남대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거든요. 하지만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않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가로등도 정말 밝고 균등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 같으면 이 시간에는 위험해서 혼자 다니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죠. 여성들도 혼자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갈 때 더욱 감탄했어요. 지하철이 자정까지 운행한다고 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게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서로 양보하며 타고 내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러서 물을 사면서 점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24시간 운영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치안이 좋아서 밤에도 안전하고 손님들도 질서를 잘 지킨다고 했어요. 미국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한강으로 향하는 길에서 더욱 놀라운 걸 봤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심지어 요가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공원 곳곳에 안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CCTV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한강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모습이 마치 보석상자 같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통 흐름도 원활하고 소음도 최소화되어 있었죠. 다리 위에서 만난 한국인 부부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이렇게 산책해요. 남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뭐든지 다 있어요. 부인분도 맞장구 쳤어요. 교통도 좋고 문화생활도 풍부하고 특히 아이들 교육 환경이 정말 좋아요. 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니 정말 부러웠어요. 이런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명동 쪽으로 걸어가면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쇼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북적이면서도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상점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리도 깨끗했죠.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하상가로 내려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지하인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지상보다 더 쾌적한 느낌이었거든요. 공기순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조명도 밝고 자연스러웠어요. 수많은 상점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데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을 만큼 안내 표시가 잘 되어 있었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밤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하고 모든 게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왜 그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가 갔어요. 질서, 효율성, 편의성, 안전성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가치를 제품에도 담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마크가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와주겠다고 연락했어요. 하지만 공항 가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일찍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마크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레베카, 한국 와서 이것만은 꼭 먹고 가야 해. 마크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진짜 한국을 이해하려면 이걸 빼놓을 수 없어. 뭔데 그렇게 중요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 마크가 신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국밥이야.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지. 특히 아침에 먹는 국밥은 정말 별미거든. 국밥. 이름만 들어도 뭔가 투박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크가 그렇게 강조하니까 궁금해졌죠. 마크가 데려간 곳은 을지로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동네 식당 같았어요. 간판도 오래됐고 내부도 화려하지 않았죠. 이런 곳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싶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먹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묵묵히 숟가락질하고 있었거든요. 마크가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여기는 24시간 운영해.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 밤새 술 마신 사람들, 해장하려는 사람들이 다 와. 그래서 언제 와도 사람이 있어. 메뉴판을 보니 정말 간단했어요. 선지국밥, 순대국밥, 내장국밥, 뼈다귀국밥. 종류는 많지 않지만 이름들이 낯설었어요. 마크가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이니까 선지국밥으로 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깊은 맛이야. 그리고 순대국밥도 하나 시키자.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옆 테이블의 아저씨는 혼자서 국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의 젊은 직장인들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빠르게 먹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일상의 한 부분처럼 식사하고 있었죠. 몇 분 후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정말 뜨거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뚝배기가 보통 그릇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뜨겁게 끓고 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조심해. 정말 뜨거워. 마크가 경고했지만 저는 호기심에 젓가락을 들이밀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펄펄 끓고 있었거든요. 뚝배기 자체가 계속 열을 유지해서 식사하는 동안 내내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릇은 처음 봤어요. 선지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맛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때? 마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깊어. 제가 감탄하며 대답하니 마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순대도 먹어봐. 순대는 또 다른 맛이야. 순대를 먹어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국물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와 함께 먹으니 또 다른 맛의 조화가 느껴졌어요. 이런 복합적인 맛을 한 그릇에서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식사 모습이었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소리 내며 먹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맛있게 먹는 표현인 것 같았어요. 마크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위로이자 에너지 공급원이지. 힘들 때, 피곤할 때, 추울 때 찾는 음식이거든. 그래서 24시간 언제든 먹을 수 있게 해놓은 거야.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말 몸이 든든해졌어요. 아침 일찍 먹었는데도 든든함이 오래 지속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이었죠. 계산을 할 때도 놀랐어요.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이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퀄리티의 음식을 이 가격에 먹기 어려울 거예요. 식당을 나오면서 마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레베카 국밥을 이해하면 한국을 이해하는 거야.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가 있고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복합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국의 기술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서도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정교하고 깊이 있는 맛.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 이 모든 게 한국이 만드는 제품들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창밖만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기사로 써야 할까? 너무 한국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미국을 비판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며칠 동안 노트북 앞에서 망설였어요. 취재 노트를 펼쳐놓고 봐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내용을 써도 될까? 독자들이 믿을까? 편집장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중 존슨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레베카, 한국 다녀왔다며? 어땠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아저씨의 진솔한 궁금증을 보니 답답함이 해결되었어요. 그래. 그냥 내가 본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쓰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글이 써지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글로 쏟아져 나왔어요. 제목은 699달러의 진실, 미국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로 정했습니다. 편집부에 기사를 제출했을 때 리처드 편집장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레베카, 이거 정말 내가 쓴 거야? 리처드가 모니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기사 내일 일면에 실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신문이 나오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조회수가 몇 시간 만에 10만을 넘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거든요. 대부분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존슨 아저씨의 전화였어요. 레베카, 기사 읽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데 우리도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한국 제품을 다시 사려고 해. 아무리 비싸도 품질이 중요하잖아. 존슨 아저씨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엔지니어 스티브 밀러의 연락이었어요. 레베카, 당신 기사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스티브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원들이 긴급회의 소집하고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워싱턴의 제임스 윌슨 차관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레베카, 당신 기사가 파장이 크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청문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마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레베카, 대박이야. 한국에서도 당신 기사가 번역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써줘서 고맙다고 해. 일주일 후 편집부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레베카, 독자들이 후속 기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 리처드가 신이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다른 분야는 어떤지, 교육 시스템은 어떤지, 의료 시스템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연재로 만들어보는 게 어때?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독자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여행을 계획하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 기업의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댓글도 있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독자의 이메일이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항상 제 조국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 기사를 읽고 정말 자랑스러워졌어요. 이런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쓴 기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리는 기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에서 혼자 생각해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취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699달러 TV 가격 인상에서 시작된 의문이 결국 두 나라의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기사가 화제가 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온 거였어요. 아침 프로그램 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서 한국 취재 경험을 얘기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전국 방송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리처드 편집장이 적극 권했어요. 레베카,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 당신 기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떨리더라고요. 진행자 앤더슨 쿠퍼를 직접 만나게 될 줄이야. 방송 5분 전 앤더슨이 친근하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레베카, 당신 기사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오늘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긴장 풀고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그의 따뜻한 말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앤더슨이 본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레베카,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주로 북한 관련 뉴스나 K-팝 정도만 다뤄지잖아요. 기술력이나 생활 수준에 대해서는
거의 알 기회가 없었죠.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물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 어땠나요? 가장 놀라웠던 점은 뭔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정말 감정이 북받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지하철이 정확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심지어 카페에서 주문하는 것까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우리가 뒤처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앤더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한국 견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고 봐요. 한국 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소비자들에게도 불공정하죠.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싸고 품질 떨어지는 제품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반응이 또 한 번 폭발적이었어요. CNN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거든요.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신문사의 발행인 윌리엄 스미스가 직접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발행인실에 들어가니 윌리엄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레베카, 앉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혹시 문제가 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윌리엄이 입을 열었어요. 먼저 축하해요. 정말 훌륭한 기사였어요. CNN 인터뷰도 완벽했고요. 독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고 다른 언론사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다행히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이제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윌리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신문사에서 서울 지국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현지에서 제대로 된 취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서울 지국, 정말 예상치 못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지국의 첫 번째 특파원으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윌리엄이 계속 설명했어요. 당신만큼 한국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도 당신의 후속 기사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정말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한국 특파원이 되라고.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윌리엄이 웃으며 말했어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기자에게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한국은 더욱 중요한 나라가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단순히 취재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크의 말처럼 미래를 살아보고 싶었죠. 일주일 후 윌리엄에게 답변을 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가고 싶어요. 윌리엄이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좋아요. 2달 후부터 서울 지국장으로 발령 낼게요.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훌륭한 기사들을 써주세요.